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 아니야? 내가 계속 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인생은 돈이더라고. 옛날에는 좀 그런 거 있잖아. 그 라떼만 해도 내가 뭐 라떼만 해도 그 저기 그 돈이니 명예니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요새 옛날에 라떼만 해도 있었거든요. 저기 돈이냐 명예냐 그러니까 이제 5급 공무원이냐 아니면은 뭐 사업가냐 뭐 이런 이 이야기 그때도 약간 그때는 약간 반반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근데 요새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 요새는 돈이니 명예니 하면 명예는 개나져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요새는 원체 돈이 돈 거리더라고. 실제로 제가 이제 제가 2010년도에 10년 10년도에 행시 준비할 때 그때 행시의 그 행정고시의 그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때는 그때 대단해가지고 진짜 행시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요새 들어보니까 합격을 해도 그렇게 탈출을 하더라고. 러쉬를 한대. 탈출 러쉬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나온다 하더라고. 그 큰 이유 중 하나가 그게 뭐 세종시에 있어서 그런가? 뭐 그리고 또 원체 박봉이래. 그게 또 보니까 그래도 한 500만 되는 400만 정도 되나? 한 5급이면 400만 정도 되더라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돈을 좀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관심 없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관심 없고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출을 줄인다. 아, 나중에 이제 그 세무사 일을 하면 이제 이게 예,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세무사 일하면 돈 많이 벌고 싶잖아.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게 보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내가 지금 요새 최근에 진짜 많이 깨닫는데 우리 와이프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또 나도 이제 돈을 벌려고 하니 근데 나는 공교육의 폐해라고 생각을 해. 공교육은 그걸 안 가르쳐. 우리한테는 공교육의 가장 큰 폐해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야기했나? 고- 공교 고, 공교육의 가장 큰 폐해는 겸손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 보고 계속 겸손을 가르쳐. 물론 겸손이 중요하긴 한데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PR을 안 시켜요. 자기 PR을 하면은 좀 가볍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돈 벌려고 이제 나와 보니까 이거는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조금 겸손이 물론 겸손하고 예의는 다른 거잖아. 그렇지? 그 예의는 있어야 되지만 뭐 겸손은 굳이 그렇게 할 그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요거 들어오기 전에 나도 이제 그 세무사 일을 하면서 광고를 어떻게 할까, 뭐 유튜브를 한번 찍어 볼까, 뭐 인스타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 근데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유튜브를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유튜브 방식에 보면은 얼굴을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떠드는 게 있고 이렇게 자료로 떠드는 게 있고 이제 얼굴이 나와서 떠드는 게 있잖아. 그 우리 와이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야 돈을 많이 벌려면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유명해져야 된대. 얼굴을 까고 해야 된다 이거야. 얼굴을 안 까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얼굴을 까고 좀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되는 것 같더라고. 내 주변에 세무사들도 보면 그 뭐 세무사들 그 유튜브 하는 거 보면은 이름이 무슨 세무천재 이런 것들이 있거든. 세무천재, 절세왕. 절세 미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좀 어그로를 끄잖아. 그러면은 돈이 되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할 줄을 모르겠더라. 우리는 나와 같은 과지? 우리는 무슨 과예요? 선비과. 선비과들은 그거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건데 그렇게 하면 돈벌이가 안 되더라고.
하여튼 그래. 왜냐면 내가 요새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세무사님들의 SNS를 보거든요. 유튜브나 SNS 보면은 한편은 좀 부럽다는 생각을 해요. 보면 참 저렇게 나도 이렇게 여러분도 같은 거야. 얼굴을 좀 알려야지 이렇게 또 돈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무 에헴하면은 돈도 에헴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 보시면 돼. 자 봅시다. 페이지 148페이지 갑니다. 148페이지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 별표 한 두 개 반 정도 봅시다. 아주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원천징수 실제 실무에서도 많습니다. 대체 원천징수는 뭐 회사 다녀봤다 하면 원천징수를 모를 수가 없어. 그렇죠.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득을 원천징수 같은 경우는 소득의 지급자가 존재합니다. 됐죠. 소득의 지급자. 됐지? 그럼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소득자가 있겠지. 됐죠? 소득자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죠. 일반적인 이런 구조입니다. 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어떤 거 있겠어요? 소득자, 근로소득자 있겠지. 근로소득자는 소득의 지급자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까? 대표적으로 뭐 회사. 됐죠? 회사가 근로자,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 말이죠. 소득을 지급한다 이 말이지. 지급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하는 건데 원천징수 제도가 왜 생겼느냐? 그걸 한번 고민을 좀 해봅시다. 봐. 원래는 이 해당 소득이 있잖아요. 이 소득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이 말이거든. 납세 의무자 누굽니까? 지급자가 아닌 소득자지. 그래서 얘가 이 소득에 대해서 자기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여기 있으면은 국가한테 어떻게 성립 신고 그다음에 뭡니까 납부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됐죠? 그런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신고한다고? 한 번 신고해요. 언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됐죠? 그게 문제가 됐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소득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목돈보다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 조금씩 먼저 뭡니까 징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조기에 조금 징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소득에 대해서 이 말이지. 됐죠?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뭡니까? 원천 징수 방법이야. 됐죠? 그래서 원래 뭡니까 소득자 보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라고 했더니 뭡니까 목돈이 들어와가지고 제도 유지가 안 되니까 조금씩 납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소득자 너 보고 야 너 돈이 들어올 때마다 네가 그 돈에 대해 가지고 일정액을 국가에 계속 납부해. 그리고 5월 달에 정산해. 내년 5월 달 정산해. 이렇게 처음에 제도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됐죠?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이야기거든. 근로자 보고 돈 월급 지급하면서 전 월급을 지급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니야. 원천 징수세. 그걸 너 보고 국가에 납부를 하라고 그 이야기 하는 거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 이 말이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기 징수를 좀 해야 되겠고 조기 징수를 해야 되는데 소득자 보고 직접 납부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제도 운영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만만한 사람 찾은 거야. 누굽니까? 지급자입니다. 됐죠? 너네 이 말이야. 됐죠? 그래서 소득은요 크게 두 가지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됐죠? 첫 번째 소득은 어떤 소득입니까? 원천 징수 원징이라 그래. 원징 대상 소득이라는 게 존재해요.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이라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밑에 보시면은 원천 징수 대상 소득 어떻게? 이자 배당 이런 것들. 이런 소득은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이라 해가지고 그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 징수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해야 됩니다. 누가? 얘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얘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원천 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그 해당 원천 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해서 뭐하게 만들어놨다? 납부를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제도로 한다? 원천 징수 제도라 하는 거야. 그러면 봐, 이 원천 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원래 소득자인 얘가 내야 될 거를 어떻게? 국가는 얘 보고 내기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내라고 하는 거야? 얘한테 내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만만하니까. 됐죠? 그럼 얘는 사실상 어떤 위치에 있다? 바로 대리
납부하는 지위에 있는 거지. 대체 원래 얘가 내야 될 걸 대신 납부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럴 때 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성립과 됐죠? 조세채권 됐지? 요거를 우리가 A 소득이라고 하면은 A 소득의 A의 조세채권의 성립, 확정 그리고 소멸은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이 말이거든. 이 A라는 소득. 이 A라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래는 얘하고의 관계이지만 국가는 어떻게 조기 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라 지급자한테 납세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원천 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조세 채권의 성립, 확정, 소멸은 누구와의 관계다? 지급자하고 국가와의 관계라고. 어떤 소득에 대해서? 얘 소득에 대해서는. 됐죠? 그러면 얘 소득에 대해서는 얘한테 납세 의무를 져야 되고 얘한테 조세 채권 성립 확정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징수하면서 국가에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두 번째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원징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겠지. 그것도 얘가 지급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지급할 때 얘는 원천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B 소득이라고 해요. 됐죠? 예를 들어서 이런 소득은 어떤 소득이 있어?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이 있고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사업 소득 등이 있겠지. 됐죠? 사업 소득은 원천 징수 안 하겠지.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어떤 주제냐면 대리납부자인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얘가 납세 의무를 지고 있잖아. 됐죠? 납세 의무를 지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는 소득 지급자는 원래 얘가 내야 될 걸 대리납부하다 보니까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바로 징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됐죠? 원천에서 징수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징수인데 이 징수에 대한 우리가 쟁점 사항이 있어요. 이 징수를 얘한테 징수권을 줬잖아. 그때 징수를 징수 권리를 줬느냐? 그다음에 아니면 오로지 징수의 의무만을 부과했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첫 번째 쟁점이거든. 이게 무슨 뜻이야? 징수의 권리를 부여했다는 건 사실 징수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가한테 있는 권리야. 국가한테 있는 권리를 얘한테 줬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러면 이 징수권을 줬다는 건 다른 말로 뭐가 있다는 거냐면 바로 자력, 집행, 권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 말이지. 국가는 만약에 징수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 자력 집행권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서 뺏어올 수 있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러면 소득의 지급자도 원천 징수 제도에 따라 가지고 원래 소득자가 내야 될 걸 징수해서 내는 꼴이다 보니까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때 징수권을 부여했다라고 보면은 얘한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력 집행권이 생긴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런데 또 다른 다른 이론은 징수 의무만 부과하는 거야. 됐죠? 그냥 너는 그냥 징수 의무만 부과하고 납부를 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 징수 의무 이 두 가지 중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느 쪽을 채택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거든. 어느 쪽을 채택하고 있다? 징수 그쵸? 의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권리를 주지는 않고 그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고. 됐습니까? 그럴 때 왜냐면은 자력집행권을 줄 수가 없겠지.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못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회사가 갑자기 우리 집에 쳐들어 와가지고 빨간 딱지 붙이면은 황당하겠지.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면 너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소득 지급하면서 징수를 못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럴 수 있을 때 얘한테 우리는 지급자는 소득자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민사상 구상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대체 너 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받아와야 되는데 못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민사상 구상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자력 집행권은 청구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게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주제 봅니다. 소득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소득자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소득과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인 A라는 소득과 그 다음에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B라는 소득이 같이 생겨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차가 두 가지가 나눠요. 됐지? 어떤 절차가 있냐면 합산 신고 절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내가 어떤 소득이 있던 간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5월 31일까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소득을 합산해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정산하라.
그게 바로 뭡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지. 됐죠? 그래서 요 A라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든 간에 우리 개인 소득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절차가 있다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절차가 있다고. 됐죠? 그래서 A라는 AB 소득자는 원천 징수되었긴 했지만 어떻게 이 원천 징수된 소득과 그러지 않는 소득을 합산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도출해? 종합 소득이라는 걸 도출한단 말이야. 그리고 난 뒤에 종합 소득에 따른 뭐가 나오겠습니까? 산출 세액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 A라는 AB 소득을 그 이후에 정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된 세액을 도출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제 어떤 문제 생겨? A라는 소득은 원천 징수를 한번 징수가 됐지. 있지. A라는 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종합소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산 절차를 통해서 산출세액이 나왔다는 건 이 산출세액 안에 A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또 한 번 매기는 효과가 난다고. 무슨 말인지 이중과세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빼기 공제를 해주겠지. 이걸 뭘로 공제해줍니까? 기납부 세액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공제를 해줘요. 기납부 세액을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중과세 조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라는 소득은 이미 납부가 됐고 A라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를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정산 절차라는 게 있었고 다시 산출세액이 들어가니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기납부 세액을 해주겠다 그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리고 만약 이런 절차도 있을 수가 있어. 이게 1번 절차, 2번 절차. A는 어떻게? 이 A라는 원천 징수된 것은 분리과세가 되는 거야. 합산 신고 절차가 없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B 요렇게 소득이 있을 수가 있겠지. 됐죠? 그래서 만약에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면은 다시 계산해 가지고 기납부 세액을 빼면 되는데 그 뒤에 만약에 이게 분리과세 소득이 돼 가지고 합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뭐만 얘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될 거 아니야. 됐죠?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그렇지 분리과세 이미 끝났지. 납부했어 안 했어? 납부를 했단 말이야. 언제? 원천 징수하면서 이 소득에 대해서 이미 납부가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는 더 이상 뭐 할 필요는 없다. 더 이상 우리가 손댈 건 없다 이 말이지. 기납부 세액으로 빼줄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 절차를 우리는 요 위에 있는 1번 절차를 우리가 뭐라 그래? 어떤 징수라 그래? 예납적 징수라 그래. 예납적 원천 징수. 미리 납부한 성격이다 이 말이야. 왜? 미리 일부 좀 떼서 다시 정산한 절차가 있다 이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번에 요거를 우리가 무슨 절차라 그럽니까? 그렇죠. 완납적 원천 징수 절차라고 그래요. 이미 끝났단 말이야. 이 A라는 소득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요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요게 이제 두 번째 주제야. 두 번째 주제인데 세 번째 주제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주고 세 번째 주제. 만약에 원천 징수 A라는 소득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않았다 이 말. 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거든. 내가 소득은 지급을 했어요. 소득을 지급했는데 지급자가 그 세금 떼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안 했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돈을 달라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야. 징수를 안 했어. 누구한테 돈을 달라야 되느냐? 뭐 원칙은 뭐겠습니까? 원칙 누구한테? 얘한테 달라 그래야 돼. 얘한테 달라 그래야 돼. 이 말이거든. 사실상 이 소득은 얘 거고. 근데 뭡니까? 얘는 대리납부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거잖아. 원천 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그때 만약에 징수를 안 했으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지급자한테 돈 달라 그래야 돼. 소득자한테 돈 달라 해야 돼. 이 말이거든. 누구한테 돈 달라 해야 돼? 소득자? 아니에요. 얘 원칙은 뭐예요? 지급자한테 달라는 거야. 왜? 이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은 누구하고의 관계라고? 이렇게 관계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원천 징수 대상 소득 설령 소득자인 소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기 징수 때문에 그 성립과 확정 소멸을 다 얘한테 부과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납적이든 완납적이든 만약에 소득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예납적이든 완납적이든 징수 자체를 안 했다면 국가는 누구한테 돈 달라 할 수밖에 없다? 지급자한테 돈 달라 할 수밖에 없어요.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지급자한테 돈 달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특칙이 예외. 어떤 애들? 바로 예납적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납적 원천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예외를 두고 있다. 누구한테 납부를 하면 된다? 소득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이야기예요. 봐봐. 만약에 얘가 지급하면서 돈을 못 냈어. 원천 징수를 안 했어. 그러면은
여기 완납적 관련된 부분은 얘한테 돈 달라 못하고 누구한테? 얘한테 돈 달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예납적 원천 징수에 대해서도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원천 징수가 안 됐으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기납부 세액이 있어 없어? 없지. 원천 징수 안 했다면 기납부 세액이 없는데 원칙에 따라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는 거야? 지급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서 기납부 세액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빼주겠다 이 말이야. 됐지. 만약에 요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세액이 만약 100이면 100을 내가 만약에 실제로 징수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너 100 빼줄게. 왜? 이 100은 얘가 내는 거니까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급자한테 그게 원래 절차상 맞는데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너무 번거롭다 이 말이야.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예납적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어떻게 해? 이 전체 소득에 대해서 재계산을 하잖아요. 이 산출세액에 대해서 재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뭡니까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납부는 끝날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재계산하면서 여기가 0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소득에 대해서 얘가 납부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급자한테 납세를 지우겠지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예납적 원천징수를 통해서 얘가 이 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했다면 거기에 이미 이 소득에 대한 게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됐죠? 묻어 있기 때문에 얘한테는 어떻게 예외적으로 어떻게 소득자한테 그냥 징수하고 끝내겠다 이 말이야. 얘한테 돈 달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왜? 국가한테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요게 이제 1년의 절차입니다. 됐죠? 원천징수 내가 이거 정말 3년 내내 고생했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거를 이해하는데 3년 동안 내 고생한 거야. 진짜 이거면 이제 끝이야. 됐죠? 한번 읽어볼게요. 봐요. 원천 징수 의무의 징수와 납부 요건 봅시다. 원천 징수 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동그라미 주세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 어느 한에 해당하는 소득 그 각호가 총 몇 개까지 있어요? 1번부터 8호까지 있죠. 이 소득에 뭐 지급하는 자의 동그라미 치는 지급하는 자 별표 지급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급하는 자는 그러면 소득의 여기서 소득의 지급자는 개인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소득의 지급자는 개인, 법인 가능해 불가능해? 다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 원천징수제도는요. 그 법은 원천징수법은 소득세법에도 있고요. 법인세법에도 원천징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언제 소득세법에 원천징수를 적용해야 되고 어느 때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를 적용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그렇죠. 똑같은 원천징수가 있는데 어떤 건 소득세법 적용해야 되고 어떤 건 법인세법 적용해야 돼. 이유 그거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야. 구분하는 기준 뭐예요? 뭐? 개인 법인? 누가? 지급자? 소득자? 중요한 여기 읽어봐.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에게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해야 된다. 누가 기준이야? 지급 받는 자잖아. 얘가 개인이잖아. 만약 이거 봐. 지급자가 만약 개인이 아니고 법인일 수 있어 없어? 법인일 수 있지. 근데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 개인 소득세에 들어가 있잖아.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받는 놈이 누구냐 이 말이야. 받는 놈이. 대체 받는 놈이 뭐라는 거야? 그 개인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얘가 뭐라는 겁니까? 얘가 개인이면은 뭘 적용하는 거야? 이 소법을 적용한다고. 근데 얘가 법인이면 그건 뭘 적용하는 거야? 법법을 적용한다고. 그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됐죠? 그래서 소득 받는 자에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저기 뭐야 나중에 우리가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간단하게 보고 갔거든요. 거기에는 뭐랄까 국내에서 내국 법인에게 이렇게 돼 있다고. 내국 법인에게라고 돼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지급 받는 자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 법인세를 따지는 거야. 됐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급하는 자는 2절 규정에 따라 가지고 2절 규정에 따라서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이렇게 돼 있네요. 그게 뭡니까?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 이야기하는 거죠.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됐죠. 원래 얘가 내야 되는 소득세, 소득자가 내야 되는 그 소득세를 어떻게 원천에서 징수해라 이렇게 돼 있잖단 말이에요. 별표 하나 치면 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됐죠. 그때 그러면 누구한테 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이때 첫 번째 논리가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고? 징수 권리를 부여했니? 징수 의무를 부여했니? 내가 문제가 나온다. 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징수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고, 그래서 양자 사이에 얘와 얘 사이에 만약에 얘가 징수를 못했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 149페이지 한번 볼까요? 149페이지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천 징수 납부라고 돼 있네. 별표하나 칩니다. 원천 징수 납부. 일단 소득의 지급자는 어떻게 소득을 뭐 할 때 지급할 때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원천 징수 의무자 됐죠? 누구예요? 소득의 지급자겠지.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 징수를 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별표치면 됐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매달 다음 달 10일 하는 거야. 그래서 2월 달에 지급했으면 3월 10일까지, 4월 달 지급했으면 4월 10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납부하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요. 요건 좀 특례 조항인데요. 원천징수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독립된 주제를 한번 보시는데 요거 볼게요. 상시 고용 인원수 및 업종을 고려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게 있겠지. 그렇죠? 그 모든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하는 뭡니까? 특수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원천징수세액 외에 원천징수세액을 요 밑에 거는 그냥 X 치세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뭐 반기에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무슨 조항이야? 특례 조항이에요. 됐죠? 특례 조항이다. 됐지? 그래서 언제 반기니까 이 상반기 거는 언제까지 하게 돼 있다? 7월 10일까지. 하반기 거는 1월 10일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면은 요게 중요하겠죠. 뭐고? 요 대통령령을 정하는 어떤 애들만 할 수 있느냐? 됐어요. 거기 바로 뒷장 넘어가시면요. 뒷장을 넘어가 보시면은 원천징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란 이렇게 돼 있네요. 원천징수 의무자란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이렇게 돼 있네요. 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지정을 받아야 돼. 별표나 칩니다. 됐죠? 승인을 받거나 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됐지? 그러면은 그 밑에 그 1번 2호 있죠? 1호 2호 보시면은 1호 직전 연도네요. 됐죠? 직전 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그 반기 됐지? 직전 연도의 상시 고용 인원이 얼마? 20명 이하예요. 체크하세요. 20명 이하인 원천 징수 의무자 단 금융 및 보험업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20명 이하인 뭡니까? 근로자를 데리고 있다면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반기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럼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니지?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돼. 다만 승인이 안 나온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그러면 그 밑에 어디 있어요? 보시면 사항 있죠. 사항하고 연결시키면 사항 보세요. 사항에는 사망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을 신청일이 속하는 통지해야 돼. 됐죠? 통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원천징수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받지 못하면 뭐 한 것으로 보겠다? 승인 받은 것으로 보겠다. 신청을 해라. 승인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승인을 이 기한까지 못 받았다? 그럼 승인 받은 것으로 그냥 의지해 버릴게 라는 겁니다. 됐죠?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절차 요거 한번 봅시다. 신청 기한 요것도 조금 중요한데 1항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죠. 됐죠? 어떻게 반기별 특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에 직전 월의 1월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그럼 상반기 거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하반기 건 언제?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야. 됐죠? 이거 지켜야 돼. 그래서 실제로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 이거 신청 언제 하냐고 물어보면은 6월 혹은 12월 달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하는 거야? 그 다음 기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납부에 관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됐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갖고요. 앞으로 돌아가셔갖고 그 다음에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저하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소득 됐죠? 1호부터 쭉 한번 살펴볼게요. 1호 이자 소득 별표. 이자 소득 조건 있어 없어? 없지. 모든 이자 소득이야. 됐죠? 모든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하게 돼 있어. 됐죠? 2번 모든 배당 소득이네.
됐죠? 3번의 별표 하나 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렇게 돼 있어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오른쪽 보시면 돼요. 오른쪽 시행령 184페이지 184조 연결시키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26조 1항 5호와 15호에 따른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6조 1항 5호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의료 관련된 의료업 관련된 면세 조항 1항. 그다음에 15호는 뭐 인적 용역 이야기하는 인적 용역. 됐죠? 인적 용역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이다 이 말이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15호 소득이 바로 우리가 일반 프리랜서들, 됐죠? 프리랜서들 인적 용역 면세 받는 애들, 걔네들은 소득 지급할 때 뭐 하라는 겁니까? 원천 징수하라 그 이야기지. 이거 이외에 사업 소득은 원천 징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 소득은 원천 징수 안 합니다. 이렇게 이게 맞아. 안 하는데 얘만 원천 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1호, 2호 있잖아요. X 치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1호, 2호 X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이거 3항이 원천징수 대상 의무자인데 요건 조금 지엽적이에요. 그냥 요거는 제끼입니다. 됐지? 그냥 체크만 하고요. 넘어가요. 됐습니까? 어쨌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는 게 존재한다. 됐지? 존재한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안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셔갖고요. 다시 돌아가셔갖고 4번 근로소득이죠. 모든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이렇게 돼 있고요. 기타소득 이렇게 돼 있어. 대체 기타소득. 기타소득 됐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다만 기타소득은 별표 하나 칩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어디서 제외한다? 원천징수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 됐죠? 기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8호 소득이라고 돼 있어요. 8호가 뭐야? 봉사료라 돼 있죠. 8호.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이렇게 돼 있죠. 기타 소득 대상 봉사료 이야기하는 거야. 기타 소득 대상 봉사료는 일시후발적으로 한 번 받았다 그 이야기고 사업 소득 관련된 봉사료가 있을 수 있거든. 그건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거야. 그 차이고 그다음에 21조 1항 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인데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뭐 된 경우 대체되는 경우 아시죠? 대체 그래서 내가 계약금 줬는데 내 포기할게. 그 계약금 너 가져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소득을 다시 지급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그건 원천징수 할 수가 없는 거야. 대체 근데 역으로는 어떻게 돼? 가능하지? 역으로는 어떻게? 계약금도 주고 관련돼서 기타 소득 줄 거 아니야. 그럼 지급이 생기니까 원천징수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계약금, 위약금 대체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다 보시면 21조 1항 23호, 24호 이 무슨 소득이에요? 21조 기타 소득의 23, 24 위법 소득 이야기하는 겁니다. 뇌물과 뭐 알선, 배임 수재 원천징수할 수가 없겠지. 뇌물 주면서 이거 8.8% 원천징수인데요 하면은 뇌물이 아니지 사실 그거는. 됐죠. 하여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7번 퇴직소득이네요. 됐죠. 퇴직소득 됐고 그다음에 8번 봉사료예요. 봉사료. 됐어요. 봉사료 별표. 됐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봉사료가 뭐냐?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봉사료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봉사료라고 되어 있고 봉사료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요거 이야기하는 거지. 됐죠. 법제 12조 1항 8호에 따른 뭐예요? 봉사료란라고 되어 있네요. 봉사료.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 편한 말로 팁 이야기하는 거 팁. 이거 봉사료는 또 어디서 나와? 부가세에서 또 나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요것만 좀 알고 계십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다음 각호의 용역 밑에 보시면은 음식 숙박 용역 됐죠. 음식점 그다음에 안마시 술소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이용 장소에서 제공하는 거 이거 어디 나이트클럽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 가액과 함께 요거 별표 칩니다. 됐죠. 공급 가액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됐죠. 봉사료 팁을 동그라미 1번 계산서 세금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걸 우리가 흔히도 뭐라 그래? 적격 증빙이라 그래. 됐죠? 적격 증빙 네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적격 증빙 네 가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하나 뭐야? 계산서. 됐죠? 세금 계산서 다른 거 아시죠? 됐죠? 그래서 법에서 뭡니까? 인정하고 있는 적격 증빙. 그 외엔 다 뭡니까? 적격 증빙 아니야. 됐죠? 적격 증빙.
공급가액과 구분해라라는 거죠. 대체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은 경우 돼 있고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익 금액에 계상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거기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부가가치세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됐죠? 수익 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다가 동그라미 3번 요건이야. 됐죠? 1번 요건은 적격 증빙, 2번 요건은 구분 기재, 3번은 수익 금액 계상 안으로써 적은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를 초과해야 돼? 20% 초과해야 돼. 동그라미 치세요. 20% 초과하는. 이거는 부가가치세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소득세법에서 원천 징수하는 봉사료는 일단 어떻게 하라고? 요 요건을 갖추고 이거는 부가세와 동일한 요건이거든.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공급가액의 20%가 넘어야 돼. 그러면은 주대가 10만 원이야. 그럼 봉사료는 적어도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2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20%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올라가셔갖고 그래서 대통령 봉사료까지 살펴봤지? 됐죠? 그러니까 무슨 소득이에요? 거의 대부분 소득이에요. 거의 대부분 소득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원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소득세에 있어갖고. 근데 법인세는 그러진 않아요. 됐고요. 그 다음에 1항에 따른 원천 징수를 할 자가를 대리했어요. 대리.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 됐죠?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의 행위로 보아가지고 1항을 적용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외국에서 이자 소득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외국에서 이자 소득 들어왔을 때는 원천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외국인이잖아. 외국인이 우리나라 원천 징수할 턱이 없겠지. 근데 그런 경우 있어.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와. 외국에서 이렇게 국내 들어올 때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 통해 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있거든. 그래서 이 증권사가 얘가 원천 징수하는 경우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이거 한 거야. 대리 위임 받은 거야. 됐죠?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온 것 같은 경우에 원천 징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증권사나 은행 통해서 들어올 때 이 은행이 원천 징수하는 경우 종종 있거든. 그게 대리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3항을 보시면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이나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어떻게 봉사료를 함께 받아가지고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뭐 해야 된다? 원천 징수하라. 몇 퍼센트입니까 이거? 이거 5%야 5%. 뒤에서 설명드릴 거야. 5% 원천 징수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 5항을 보시면 7항 보시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원천 징수 의무자라 그러지? 원천 징수 의무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갑니다. 140, 150페이지. 봤고요. 원천 징수 세율 있지? 됐죠? 요거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 기본서 한번 봅시다. 기본서. 2-104페이지 보시면요. 원천 징수 제도, 원천 징수 읽어보시면 되고 원천 징수 의무의 성립과 확정. 됐지? 이 무슨 뜻이야?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의 성립과 확정은 누구하고 이루어진다고? 얘하고 이루어지는 거야. 이 소득은 원래는 얘하고의 관계지만 원천 징수 대상 소득만큼은 얘하고의 관계라고. 됐죠? 얘하고 성립 확정 소멸이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얘하고의 성립 확정 소멸은 뭐에 대해서요? A 더하기 B의 성립 확정 소멸은 이쪽 파트야. 근데 원천징수 대상 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얘하고 관계라고. 됐죠?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징수 안 했다? 얘만 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천징수의 종류라 돼 있고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 차이는 뭡니까? 완납적은 그 이후에 무슨 절차가 없어? 사후 정산 절차가 없지. 완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그냥 끝이잖아. 그 정산 절차가 없으니까 요거에서 끝났고 요거 돈 못 내면 얘한테 돈 달라 하는 거야. 근데 예납적은 뭐가 있는 거야? 그 이후에 정산 절차 따로 있는 거야. 이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때 얘가 돈을 못 냈, A에 대해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원천징수 못했다. 원칙적으로는 징수자 얘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되지만 어떻게 얘 정산해 가지고 과세가 되고 있으니 얘한테는 뭡니까?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런다고? 소득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된다 그 이야기죠. 됐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관련된 법을 한번 볼까요? 법 한번 볼게. 법이 어디냐면 페이지 11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16페이지.
116페이지 가보시면은 116페이지 봐보시면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봐. 여기 보시면 징수와 환급이라 돼 있죠? 됐죠? 1번, 2번 나중에 살펴볼 건데 3번 보세요. 3번 별표. 3번 사망 별표 치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 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돈 달라고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원천 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징수 의무자한테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징수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라. 됐지? 그게 예납적이든 완납적이든 관계없어. 무조건 징수자한테 가는 거야. 그런데 다만 별표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 다만 보시면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야. 원천 징수 대상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원천 징수를 못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돈 달라 해야 된다고? 지급자한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우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다음 각호가 뭡니까? 뒤쪽 넘어가 보시면 1번 납세 의무자. 이때 말하는 납세 의무자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소득자 이야기하는 거야. 소득자가 신고 납부한 과세 표준에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는 원천 징수 대상 소득 금액이 이미 산입됐다. 뭐 하는 거야? 재정산됐다 이 말이지. 그리고 신고 납부를 한 거야. 됐죠? 그러면은 이 원천 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이미 납부가 끝났잖아요. 됐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급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됐죠? 효율성의 측면에서. 됐지? 그다음에 2번 원천 징수하지 않는 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원래 지급자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되지만 납세 의무자에 관할 세무서장이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뭡니까? 지급자한테 가지 않고 소득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요런 경우에는 뭐라 돼 있어? 요런 경우에는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뭐예요? 가산세만 징수하자. 그럼 가산세는 누구한테 징수하는 겁니까? 지급자한테 징수하는 거고 본세는 누구한테 지급한다고? 소득자한테 지급을 한다고요. 이해하셨지? 요겁니다. 됐죠? 그래서 원칙은 지급자, 예납적 관련된 부분은 예외적으로 소득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다시 돌아가셔갖고 페이지 150페이지이고 우리 기본서는 그래서 예납적 징수와 완납적 징수 받고요. 원천 징수 불이행 가산세 됐어요. 원천 징수 불이행 가산세도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2-105페이지에 원천 징수의 법률 관계에서 1번 국가와 원천 징수 의무자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얘 이야기하는 거지. 네. 당연히 뭡니까?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은 얘 둘 사이의 관계라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라 돼 있어? 제도에 있어 조세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징수 의무자와 국가 사이에만 존재하는 게 맞지? 됐죠? 존재한다. 원천 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근데 국가와 원천 납세 의무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있어 없어? 원천 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관계 없다 이 말이야. 다만 예납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납적이라는 건 요 소득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시 정산 절차가 있잖아. 그러면 얘하고 관계가 생기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양거래 이번 보시면 원천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느냐? 완납적 못해. 예납적도 못해 원래는. 근데 예납적이라는 건 다시 정산 절차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뒷장 넘어가시고. 원천 납세 의무자의 경정 청구권과 환급금 기속됐어요. 3번에 원천 징수 의무자와 원천 납세 의무자 누구 사이 관계 이야기하는 거야? 얘하고 얘 사이 관계야. 그래서 실제로 원천 징수는 3면이라 그래. 1, 2, 3 이렇게 3면 관계인데 1번 관계가 법률 관계예요. 됐죠? 1번 관계 법률 관계고 2번 관계는 관계가 없어. 없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3번 관계는 무슨 관계야? 민사관계야. 됐죠? 그래서 만약에 지급자가 소득자한테 원천 징수 못했다면 민사상 뭐를 제기하는 거야? 구상권 제기한다고. 됐죠? 민사관계예요. 그 1번 보시면 민사관계에 해당하면 이렇게 돼 있네요. 동그라미 치십니다. 민사관계에 해당한다. 나머지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3.3 보시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있죠.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다. 지급하는 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어요. 됐죠? 오른쪽 보시면 원천징수 의무의 대리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3번에 비실명 자산의 소득 등록 됐고 지급시기 의제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시면은 원천징수 면제 됐고 배제 됐습니다. 됐지? 그래서 법령 계속 한번 볼게요.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야? 150페이지지? 페이지 150 페이지를 보시면
세율 있지? 요거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됐죠?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세율 보시면 원천 징수 의무자가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 아까 이랑 각호 이자 배당 이런 거 지급할 때 우리가 소득세를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 원천 징수 세율은 구분에 따른다라고 해서 몇 호까지 있어요? 1번부터 6호, 7호까지 있네. 네, 7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1번 뭐라 돼 있어? 이자 소득은 이렇게 돼 있네. 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 비영업 대금 이익 별표 2개. 이거 비영업 대금이 몇 퍼센트? 25%. 근데 온라인 관련해 가지고 몇 퍼센트? 14%. 이거 뭐 회계학습 다 하지? 됐죠? 14%고. 그다음에 여기 직장 공제 초과 관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본세율 적용한다는 거 다 회계학에서 하는 거죠? 됐죠?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번이 뭐예요? 일반적인 경우죠. 라번이.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4%.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4%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 라 때문에 그렇지? 됐죠? 그다음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가가 중요하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 몇 퍼센트? 25% 됐죠? 25%. 그 밖에는 뭐라고 돼 있고 14%돼 있고 됐죠. 3번에 별표 하나 맞춥니다. 3호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이네요. 인적 용역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3%다. 근데 다만 체크하세요. 외국인 직업운동가야. 외국인 동그라미 1, 직업운동가 동그라미 2예요. 됐죠.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구단과의 계약이네요. 됐죠? 프로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가지고 계약 기간이 몇 년이야? 3년 이하다. 체크하세요. 3년 이하인 경우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고율이지. 됐죠? 얘 도망갈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외국인이고 계약 기간이 좀 짧으니까 도망갈 것 같으니까 3% 말고 20%로 하자. 그 이야기예요. 됐죠? 그 좀 특이한 거니까 객관식이 3% 나오거든. 그거 알고 계시면 돼. 근로소득이라 돼 있어요. 다만 일용직 근로자 동그라미 치고요. 일용직은 뭡니까? 근로소득자라고 그랬어. 그렇죠? 근로소득자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몇 퍼센트? 6%라고 그냥 딱 정해놨지 그냥.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지. 됐죠? 그래서 완납적이야 얘.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됐죠? 특별한 거 없고 5의 2 보시면은 20조 1항 2호 남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 계좌 납입액이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연금 수령액, 그치? 이거 뭐 사적연금 관련된 부분이네. 사적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5%, 4%, 3%. 종신계약에 따라서는 4%.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 이거 퇴직연금 관련된 거 70% 60% 하는 거 퇴직연금 관련된 거 됐습니까? 이게 다 여기서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고. 그다음 6번 보시면 기타 소득이라 돼 있어. 기타 소득이라 돼 있고 다만 8월 적용받는 경우 제외하고요. 어떻게 라목 마목의 소득 금액이 3억 원 초 이게 라 마목가 뭐냐면 복권이에요. 복권. 됐지? 복권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이 3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30%. 그 다음에는 뭐 그 밖에는 20%야. 됐죠? 다만 얘는 기타 소득 금액이 20%야. 됐지? 20%.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15% 이건 뭐예요? 21조 1항 18호에 따 21호에 따른 거 이거 뭐야? 18호 노란 우산 공제. 노란 우산 공제 관련해 가지고 기타 소득 있지? 기타 소득 노란 우산 공제. 그다음에 요건 뭐예요? 21호는 연금 소득 관련된 거 됐죠? 연금 소득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금 외수령 15%. 됐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퇴직소득 기본세율 봉사료에 대해서 8호의 별표. 봉사료에 대해 가지고는 몇 퍼센트 적용하게 돼 있어? 5%라고 했지? 5%다라고 보시면 돼요.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요. 그다음에 요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세율 적용한다. 이거 뭐야? 민사법에 따라서 그 보증금에 대한 거 14%. 됐죠? 이거 회계에서 다 하는 거지. 실질 명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45%. 그리고 그 금융실명법 어겼다. 몇 프로야? 95%지? 아닌가? 90%인가? 고율이잖아. 이거 하나 있잖아. 그 저기 여기 하는 거 90%야? 90%. 예. 나 그거 잘 몰라. 하여튼 그래. 지금 여기 다 있는 거지. 어쨌든 보고. 그다음에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뭘로 적용하고 있다? 근로소득 가인세율표, 연금소득 간이세율표라는 게 있어. 간이세율표라는 게 뭐예요? 실제 표가 있어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 급여 같은 경우에는 급여 100만 원에서 105만 원, 106만 원에서 110만 원 이렇게 구간이 막 나눠져 있어.
그리고 부양가족 1명, 2명, 3명 이렇게 표가 있어. 실제 표가. 거기에서 나 부양가족 2명이고 내 급여가 106만 원이다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여기에 금액이 나와 있어. 3만 원 이렇게. 아 그러면 요거 하나 이게 간이세액표야. 됐죠? 그래서 그거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자소득 제2관 보시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세요. 3관은 뭐라 돼 있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그 다음에 4관은 뭐라 돼 있어요? 3관의 2 연금소득. 그 다음에 4관은 됐고 5관의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까지 나와 있지. 됐죠? 그래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의 다 똑같다 보시면 돼. 됐죠?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갑니다. 보시면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보세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체크합니다. 별표.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면은 징수해야 돼. 됐죠? 지급하면서 징수하는 거예요. 할 때는 그 지급액에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적용한 금액을 징수하라. 그리고 납부는 언제 하는 겁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징수 시기 특례 조항인데요. 요거는 그냥 한 번 정도 읽어 보세요. 요거는 좀 특례 조항인 분 보시면 법인 이익 잉여금 처분에 따라 가지고 처분 결정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내에 지급 안 했다? 그럼 3개월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 징수하는 거야. 됐죠? 그거 특례 조항이죠. 근데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정된 처분에 따르면 3개월은 너무 기니까 2월 말까지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에 별표 2개 치세요. 2번에 별표 2개. 그 유명한 뭐예요? 소득금액 변동 통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유명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 별표 2개. 법인세법 67조에 따라서 귀속 처분되는 배당에 대해서 배당뿐만 아니고요. 근로, 배당, 이자 다 들어가 여기에. 됐지? 나머지 다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처분되는 배당, 상여,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날의 별표칩니다. 밑에 각호의 날에 뭐라고 돼 있어? 배당 소득을 뭐 한 것을 보겠다고?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지급 시기 의제라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지급한 것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원천징수 해야 되겠지. 됐죠? 지급한 것으로 봐가지고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한테. 됐죠? 그래서 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뭡니까? 부가처분 나오는 거지. 됐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의 변동 통지를 받은 날에 뭐 하겠다고? 지급한 것으로 의지하겠다 이 말이죠. 됐죠? 소득금의 변동 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을 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소득금의 변동 통지를 받았어. 그러면 다음 달 어떻게 10일까지 우리가 납부를 하면 되는 거야. 원천 징수해가지고. 됐죠?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본인이 스스로 신고했을 때는 언제라고? 신고일, 수정 신고일 날 우리가 지급한 것을 보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겠다.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는 원체 중요해요. 우리 또 어디서 한번 봤어요? 소득금 변동 통지서? 국세기본법에서 봤습니다. 언제? 불복하면서 대상적격하면서 한번 봤어요.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가 대상적격이 있는데 누구한테 대상적격이 있었어? 법인 입장에서 해당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어떤 의무가 있는 거야 지금처럼? 원천 징수 의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소득금의 변동은 이때 말하는 소득금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무조사 나왔잖아. 그래서 소득 금액이 변동됐다는 걸 통지한다고. 근데 이때 소득 금액은 누구 소득 금액 이야기하는 거야? 개인이야. 법인 소득은 말고 그 법인 소득이 입금되면서 나오는 그 잉여금 처분 관련된 거, 그거 개인 소득 관련된 거, 그게 변동된 걸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법인한테 알려준다고. 근데 법인한테 알려주는 이 통지서가 처분성이 있느냐? 라는 건데 처분성 있다는 거는 법인한테 법률상 의무를 부담했다 이 말이거든. 요 통지서를 가지고 법률상 의무 부담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있잖아. 누구 입장에서? 법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법인 입장에서 이 통지서를 받음으로써 법인한테 의무가 부과돼요. 어떤 의무가 부과돼? 징수 의무. 어떤 징수 의무? 원천 징수 의무. 왜? 소득금의 변동 통지를 받은 법인은 뭐 하겠다고 보는 거야? 지급을 의지하고 있잖아. 지급을 의지했다는 건 뭐라는 소리야? 원정징수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가 법인 입장에서는 뭐야? 처분성이 있어요. 얘한테 그 뭐예요?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관련해 가지고 개인한테는 의무가 있다 없다? 개인한테 아무런 변동이 없거든.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처분성이 없는데 법인 입장에서는 처분성이 있다고요. 그 이야기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래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도 그 독립된 주제로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어. 이런 것처럼 지급의제 관련된 부분 됐지?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요것도 같이 알고 계세요. 이건 절차 관련된 부분인데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해가지고 소득금액이 변동됐다는 처분이 되는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법인 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하는 그 결정일로부터 며칠 내에 15일 별표 치시고요. 15일 내에 통지서를 해당 누구한테? 법인에게 통지. 이게 원칙이야. 왜? 법인한테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니까 너 원천징수 해 이 뜻이에요. 됐죠? 그런데 다만 별표 치시고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야. 법인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 해당 귀속자한테도 할 수 있다. 다만 순서가 존재하는 거지. 원칙은 뭐다? 법인이 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귀속자한테 간다고요. 됐죠?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이자 소득 등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이야.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는 건 그거야. 실제 너한테 법인이 원천 징수했잖아. 그럼 원천 징수했다라는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소득의 지급자한테 줘야 돼. 너 원래 세전 금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내가 너한테 입금해 준 금액은 900만 원밖에 안 되지? 이유는 뭐야? 그 영수증 안에 나와 있어. 이게 배당 소득이고 14% 원천 징수해야 됐기 때문에 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영수증이야. 그럼 당연히 소득의 지급 그게 이자든 배당이든 원천 징수하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영수증 줘야 돼. 됐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자 또는 배당 이렇게 돼 있네. 이자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할 때 소득 받는 자에게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적은 것을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다. 됐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근본이고요. 그 다음에 각 소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됐죠? 그거만 보고 갈 거야. 보시면은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뭐라 돼 있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 징수해라.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 징수하면 되고 나머지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의무자가 일용 근로자 소득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원천 징수세 몇 퍼센트? 6% 적용해서 뭐라 돼 있어? 산출세액의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적용한 거. 그래서 산식 한번 내가 글러줬지. x 빼기 15만 원 곱하기 6% 이거 쭉 하는 거. 냈어. 기억날 거라 생각해. 자, 특례식이 있지? 아까 이자 배당도 특례식이 있었지? 비슷해요. 그렇죠. 거기서 지급을 안 했다.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 징수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요거 발표칩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보는 건데 연말정산 발표. 원천 징수 의무자는 법인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며칠? 2월분이야 2월분. 그래서 13월에 우리가 뭐 그 저기 급여라 해가지고 2월달에 연말정산 하죠. 그래서 2월 기소분에 대해 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서 원천 징수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됐지? 나머지 거는 됐고요. 그래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은 뺏어서 내고 환급 생기면 환급하라. 환급하라는 거 어디 있어? 있죠. 환급하여야 된다.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2항에 환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환급하시면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절차예요. 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2월부터 4월까지 3번 분납할 수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받는 거 됐어요. 모셔도 됩니다. 뒷장에 138조 X, 140조 X, 시행령 198조 X, 연금소득이거든요. 연금소득은 다른 거 볼 건 없고 오른쪽 155페이지에 143조의 4 요거 우리 한번 했지? 됐죠? 그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언제 연말정산한다? 1월 달에 한다는 거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 오른쪽에 기타 소득 관련된 것도 원천 징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뒷장 넘어갑니다. 넘어갔다. 라는 거죠. 이제 보칙 나오지? 됐죠? 끝났다는 거야? 원천 징수. 근데 원천 징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원천 징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원천 징수에서 이렇게 납부를 했단 말이야. 됐죠? 그때 이 원천 징수는 우리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게 돼 있거든? 신고하는데 신고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신고 내용에 원천 징수 관련해서 신고 내용에 그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라는 게 있어. 실제로. 이행사항 신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게 돼 있거든. 이렇게. 근데 거기에 뭐가 돼 있냐면 사업소득, 그다음에 뭐 이자소득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인원 이렇게 돼 있어. 인원. 사업소득자 4명, 이자소득자 2명, 그리고
지급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업종사 4명에 대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2명에 대해서 500만 원. 이렇게 돼서 신고해.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금, 여기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면서 납부를 한단 말이야. 근데 뭐가 지금 안 들어가? 잘 봐. 다음 달에 신고하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는 사업소득자 총 4명이야. 그 달 발생한 4명의 총 지급액이 1,000만 원이라고. 그리고 세금이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요걸 납부를 하는 거야. 그럼 뭘 몰라? 국가 입장에서는. 누, 그렇지. 누구한테 얼마를 갔는지를 몰라. 이걸 가지고는 표가 안 나. 그러면 어떻게 국가는 알아야 되겠지. 너 누구한테 돈을 얼마 줬어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완한 게 있어. 얘는 총 인원만 들어가는 거지. 이거 보완 서류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지급 명세서.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지급했다는 명세서야. 그럼 이 지급 명세서 안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겠어? 누구한테 무슨 소득이 얼마가 들어갔고 몇 퍼센트를 징수했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서 원천 징수는 이걸로 끝내면 안 돼. 원천 징수 플러스 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돼. 됐지? 그거 관련된 규정이 어딨냐면 그 관련된 규정이 157페이지 오른쪽 하단 보세요. 보시면 지급 명세서 제출 있지? 요거 별표 2개 칩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 페이지 몇 페이지? 157. 지급 명세서 제출 별표 칩니다. 2조에 따라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과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에 따라 어떻게 그 지급 명세서를 뭐라 돼 있어요? 지급 명세서를 2월 말 혹은 3월 10일까지 제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정리합니다. 요거 정리합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언제 제출하게 돼 있냐면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급여성 소득이 있어요. 급여성 소득 그리고 그 외 소득이 있어. 됐지? 급여성 소득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급여성 소득에는 근로, 근로, 그 다음에 퇴직, 그 다음에 사업소득. 됐지? 이게 인적소득이니까. 됐지? 사업소득. 됐지? 이건 언제까지 신고하게 돼 있어? 이거는 언제? 아니야. 이거는 3월 10일이야. 다음 연도 3월 10일 날 1년치 거를 신고하게 돼 있어. 됐죠? 그다음에 그 외 소득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자, 배당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건 언제 신고하게 돼 있어? 이게 2월 28, 29일까지 하게 돼 있어. 말일까지 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요 2가지를 나누시면 돼요. 다만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말 하고 돼 있는데 뭐 그것까지 모르셔도 될 것 같아. 나머지 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됐죠?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게 또 있거든.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간이지급 명세서 이건 실무니까 이거 그냥 X 치시면 돼. 됐죠? X 치시면 된다. 근데 봐.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거거든. 1년에 몇 번 신고하는 거야? 이거 1년 몇 번 신고해? 지급 명세서 신고 몇 번 해? 근로소득을 내가 지급했어. 지급한 것을 신고 몇 번 한다? 1년에? 아니야. 한 번 하는 거야. 한 번. 원천세 신고는 지급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거거든. 그럼 매달 신고하다가 1년치 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에 근로소득 지급한 내역 있잖아. 그거를 한 번 신고해. 언제? 다음 달 10일까지. 요것도 이자도 어떻게? 1년에 지급 명세서 신고는 어떻게 한다? 1년에 한 번 신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썰 하나만 풀고 끝내자. 내 생각이 날까? 이거 왜냐면 내가 가산세를 몇 번 먹어봤거든. 내 가산세를 몇 번 먹어봤는데 나의 인생 첫 가산세가 여기서 발생했어. 나의 인생 첫 가산세. 봐. 이거 졸라 웃겨.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수험할 때는 지급명세서 잘 안 가르쳐요. 지급명세서. 근데 실무할 때 진짜 중요해. 지급명세서. 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내가 그 해에 10월 달에 입사를 했어. 10월 달에 내가 그 근세에 입사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인수인계 일주일 받았어요. 보통 인수인계 일주일 받아. 일주일이면 아무것도 못해. 그 일주일 받아놓고 10월 달부터 이제 업무를 했단 말이야.
업무를 쭉 하고 그리고 다음 연도가 됐어요. 다음 연도에 그 다음 연도 3월 달인가 3월 달 정도가 됐어요. 3월 달 정도 하면서 이제 법인세 신고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표 세무사가 나를 부르더라고. 올해 갔어. 갔더니 우리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보면은 어떤 업무를 치면은 항상 요 끝에 보면 이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치고 마감 딱 치면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가 딱 굳어 안 움직여. 그럼 물론 마감 풀고 뭐 할 수 있지만 마감 치면은 굳어. 그리고 보통 이제 마감 치고 신고서 작성하니까 마감 쳤다는 건 거의 신고 작성했다는 소리거든. 마감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신고를 안 했단 말이야. 마감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지. 나를 딱 부르더라고. 어떤 법인에 있어갖고 지급 명세서에 마감이 안 돼 있더라고. 이거 신고했어 물어보더라고 내한테. 그건 내가 봤지. 그랬더니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갔어. 이미 나한테 물어봤을 때 다 파악하고 나한테 물어봤겠지. 갔더니 알고 보니까 신고를 안 했네. 지급명세서 신고를 안 했네. 지급명세서. 근데 이 법인이 무슨 법인이었냐면 페이퍼였어요. 페이퍼 법인이라는 건 아무런 그게 없어.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급여 신고도 안 해. 매출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서 그때 나한테 그 인수인계 해줬던 내 선배 근세가 이거는 페이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랬거든? 안 썼어. 안 썼는데 알고 보니까 5월 달에 배당이 한 건 있었어. 배당. 얼마? 페이퍼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 빼려고 하다가 이제 그 페이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딱 한 번 지급했는데 그 해 5월 달에 배당 10억을 지급한 거야. 배당 딱 한 건. 그 이후엔 아무런 그게 없었어. 내가 알턱이 있나 이걸 몰랐던 거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 이거 배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는 언제 했을까? 다음 달 6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끝난 거야. 지금 명세 신고 언제 해? 이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명세서는 딱 페이퍼 한 장이야. 이 한 장에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다라는 걸 딱 한 장. 요 한 장. 이 내용을 언제가 신고해야 된다고? 2월달 말까지 신고를 했었어야 돼. 이 한 장을 냈었어야 돼. 이걸 못 낸 거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 가산세가 나왔어. 얼마야? 지급액에 얼마야? 1%. 10억에 지급액 1%. 1,000만 원. 요거 한 장이 1,000만 원짜리였어. 아찔하더라고. 한 장이 1,000만 원이야. 어떻게 했겠어요? 방법 있겠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 우리 대표 세무사님이 나한테 뭐랬냐? 가 그러더라고. 어딜 가 세무서. 세무서를 가래. 그래서 전화를 했어.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주저리 이야기를 했지. 이런 상황인데 지급 명세서 제출을 못했는데 혹시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그랬지.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이게 지급 명세 제출 못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 사실. 이 페이퍼 한 장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나 봐. 그랬더니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 깔끔하게 입고 서류 가방 하나 딱 들고 갔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근무한 지 얼마 됐어? 딱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빌었죠. 가가지고 제가 사실 몰랐다. 이 한 건 있는 건데 어떻게 알아? 나 이때 입사했는데 이 한 건밖에 없어가지고 난 전혀 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 대표 변호사님이 가산세 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빌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뭐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라더라고. 그래서 가산세가 안 나왔어요. 왜냐면 요새는 다 전자신고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전자신고 말고 우편신고도 해요. 우편신고도 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우편신고를 했다는 거는 누군가 기입을 했다는 거야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지가 있는 거야. 자기네들 그걸 할 수 있는 여지가. 그거를 봐주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이면 되는데 두 번을 그랬어요. 지금 명세서를 두 번을 제출 못했거든.
아니 근데 이 제도가 이상해. 봐. 이때 배당하면서 이때 지급면서 제출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이거를 그 다음 연도에 딱 한 번 제출하게 돼 있어. 인지를 못할 수 있다고. 내가 그래서 내 합격생들한테 내가 계속 한 번씩 이야기해. 너 지급면서 지금 웃고 있지? 너 한번 당해봐. 쟤 당한다고 저거. 안 당할 수가 없다니까 저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지? 그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원천 징수는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07페이지 보시면요. 107페이지에 지급 시기 의제 있죠? 이게 바로 소득 금액 변동 통지서 관련된 부분이에요. 통지서 받았을 때 지급을 의지한다는 거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09페이지가 결정 및 경정이죠. 결정 및 경정. 요거는 우리 법령집으로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법령집으로는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이것도 조금 중요하거든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내용 좀 다르니까 15분이라 보고요. 30분까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